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해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AI가 인간의 창의성까지 모방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과 동풍의 영향을 받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며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11일 만에 해소됐던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의 저수율이 이번 주말쯤 15%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수지 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운반급수가 시작됐는데 인근 지역에는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시민 18만 명의 생활 용수를 책임지는 홍제 정수장.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정수지마다 호수를 통해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갑니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아닌 다른 수원을 활용하는 영곡면 정수장과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 옮기는 겁니다. 이 소방 물탱크차가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은 6톤입니다. 하루 평균 5번씩 오가면서 홍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합니다. 강릉시는 소방서와 도로공사 등 공공차량 31대를 동원해 운반급수를 시작했고 앞으로 민간 차량까지 합쳐 하루 4,200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물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웃 도시의 급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이 급수차로 생활용수 176톤을 지원한 데 이어 태백도 한 달간 하루 46톤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상황이 더 악화하면 전국 소방서와 지자체 급수 차량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골목 배치를 해서라도 이 생활용수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한 절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진압용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저수조를 설치했고 카페들은 일회용품을 활용해 설거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번 주말쯤 15% 선이 무너지고 다음 달 중순에는 사실상 고갈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고지대를 중심으로 운반급수와 생수 배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집중호우에 물에 잠겼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햇빛을 봤습니다. 정부는 암각화 보존을 위해 하류댐 수문을 옮겨 설치하기로 했는데 담수량이 감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식수가 선결 과제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반구대 암각화. 지정된 지 일주일 만에 폭우로 완전히 침수됐다가 36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문이 없는 하류 사연댐 수위가 오르면서 하천물도 불어났고 결국 물에 잠긴 겁니다.
정부는 폭우 때마다 침수로 훼손되는 안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문을 설치하고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계획을 확정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연댐에 있는 이 방구대 암각화를 마음껏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중에 계획을 확정하고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연댐 수위가 낮아지면 하루 5만 톤 정도 되는 생활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점. 울산시는 경북 청도 우문댐 물을 식수원으로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구시는 우문댐 대신 안동댐에서 물을 받고 울산시는 우문댐에서 물을 받는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식수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은 세계유산을 지키기 위해 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식수를 보완할 수 있게 우문댐의 맑은 물을 조속하게 추진해서 울산 시민의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안각화 보호를 위한 댐 수문 설치와 물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댐 수위를 낮추는 대신 식수원 확보라는 상충하는 두 문제를 풀 묘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장경인 교수 연구팀이 뇌 깊은 곳에 약물을 정밀하게 주입할 수 있는 뇌 삽입형 무선신경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가 유연한 소재로 만든 마이크로 펌프와 미세 채널 구조를 적용해 외부 장비 없이 원하는 시점과 위치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 약물이 역류 없이 일정한 속도로 주입됐고 무선 신호에 따라 주입 속도와 양도 자유롭게 조절했다며 모든 부품이 유연한 소재로 제작돼 뇌 조직과 잘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남영수, 민승규 교수, 한양대 전영필 교수 연구팀이 플라스틱 병과 합성 섬유 등에 쓰이는 자일렌을 상온에서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다공성 흡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일렌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세 가지 이성질체와 에틸벤젠이 함께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용해야만 따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니켈과 BTC라는 물질로 틀을 만들고 다부코로 측면 통로를 막아 수직 방향 통로만 남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재는 휘어진 오르토 자일렌을 걸러내고 길쭉한 파라 자일렌과 에틸벤젠만 흡착했는데 기존 소재보다 최대 200배 이상 높은 선택성을 보였고 여러 번 사용해도 성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비행기를 탈 때는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보관해야만 했는데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논란에 다음 달부터는 비닐봉투 대신 절연 테이프가 제공됩니다. 또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온도 감음형 스티커와 불이 났을 때 해당 기기를 격리할 수 있는 보관백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에어부산역駅화재 이후 정부는 비행기를 탈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사고가 난 게 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비닐봉지 내로 쌓아야 저희가 좀 이동하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서. 못 챙겨온 승객들을 위해 공항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했는데 사용된 비닐팩이 하루 평균 10,000장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커지자 국토부가 약 6달 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비닐봉지 배부를 중단하고 절연 테이프를 제공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비닐봉투를 직접 챙겨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항공사 책임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국적항공사는 모든 항공기에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격리 보관팩을 2개 이상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불이 난 배터리를 안전하게 격리해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내 선반에 온도 감응형 스티커도 붙여야 합니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색깔이 변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절연 테이프 등은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내부 압설이나 과충전, 외부 충격에 따른 화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온도 감응형 스티커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그 온도 변하는 것보다
연기가 먼저 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현상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완책의 보완책을 또 마련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라 거부하는 탑승객을 처벌할 수 없고 외항사에는 강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보완하고 외항사 동참을 위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버스 회사가 페달 블랙박스와 안전보조장치 설치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동시에 사고도 예방하려는 조치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가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들을 덮칩니다. 버스는 수십 미터를 달리고 나서야 멈춥니다. 지난 10일 부산 도심에서 벌어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버스기사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가리고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부산 지역 시내버스 5대에 페달 블랙박스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사고 순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이 아닌 증거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에 차선을 이탈하거나 보행자 추돌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안전보조장치까지 함께 설치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실질적으로 밟았는지 또는 이제 액셀레이터를 밟았는지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에 지금 경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사들은 대체로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밑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과실을 갖다가 없다 하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걸 장착을 했으면 싶은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따라줌으로 해서 부산시 버스조합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역 내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비롯한 안전보조장치는 사고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효과가 입증돼 전체 버스로 확대되고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미국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울프슨 등 경제학자 3명은 AI가 일부 미국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I의 타격을 받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자동화하기 쉬운 업무들이었는데 특히 젊은 층의 타격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단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외려 젊은이 일자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10대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의 죽음에 챗GPT도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6살 아담 레인은 올해 초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챗GPT에 문의한 끝에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레인의 부모는 소장에서 아들이 방법을 탐색하도록 챗GPT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아들 죽음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챗GPT는 반복해서 위기상담센터에 전화하라고 권했지만 레인은 다른 방식의 질문을 통해 챗봇의 안전장치를 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레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태어난 아기 가운데 혼외자 비중이 6%에 육박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 초기 아이를 낳는 경우가 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문가비 씨, 홍상수 감독과 동거 끝에 아들을 출산한 배우 김민희 씨, 이혼 뒤 전 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배우 이시영 씨, 모두 혼외자를 낳기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최근 3년 새 혼외 출생아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니 지난해 5.8%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23만 8,300명 가운데 13,800명,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 30대 가운데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경우가 40%, 비혼 동거에 찬성하는 경우가 80%가 넘는데 이런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계속 높아져 지난해 33.7세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35%로 12년 만에 늘었습니다.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출산율 증가세는 12개월, 5분기째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늘면서 6월 기준 역대 가장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영향과 30대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산보다 사망이 더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68개월째, 6년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합계 분만율은 0.75명이지만 지역 가입자는 0.57명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 등 출산 장려 체계 혜택이 직장 여성에 쏠리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여 년간 6세 이상 높아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 변화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0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7.8세, 여성 24.8세였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33.9세, 31.6세로 높아졌습니다.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3년 20.4%에서 2024년 40.1%로 2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 발상자 수는 1999년 10만 1,856명에서 2022년 28만 2,047명으로 20여 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 이어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일 동맹 재확인, 한미조선 협력 본격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있었는데요. 이번 순방의 주요 장면들을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주변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산적한 난제를 풀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행히 첫 단추였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두 정상 모두 공감했고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며 두 나라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 동병상련, 이시바 총리의 조언까지 더해져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대면을 불과 두어 시간 남겨두고 대형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숙청, 혁명 등을 SNS에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오해를 풀고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주선하며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총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한계로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요구는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지켜내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리조선소에 7조 원 규모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과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등이 여전한 부담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선기술로 미국 땅에서 건조된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이 미국 해사청 발주를 받아 건조한 세 번째 다목적 선박입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Hanwha is committed to being a partner in building the next chapter of American shipbuilding. 한화그룹은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합의로 조성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펀드 재원을 이용해 선박 건조 능력을 연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미 군함을 주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HD현대는 수주에 앞서 자체 사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조선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해 함정 건조 능력과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선 분야 협력이 본격화한 것과 달리 다른 분야는 안개 속입니다. 자동차 관세가 언제부터 25%에서 15%로 낮아지는지 시점을 알 수 없고 50% 철강 관세 부담도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부담스러운 요구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에 한국이 일본과 함께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고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미 농민을 위해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상대로 이런 어떤 성과를 얻어냈다. 아직 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미국 국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 압박 수위도 또 다른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2달여 앞두고 21개 회원국 문화산업 장관급 인사가 경주에 모여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를 열었습니다. 에이펙 최초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엿봤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21개 회원국 문화산업 수장들이 경주를 찾았습니다.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문화 콘텐츠가 경제 주요 분야로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린 겁니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역내 성장의 어떤 새로운 동력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국 대표는 첫 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의 발굴 등을 통해서 고위급 대화가 지속적으로 정례화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제안한 경상북도는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문화가 또 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화의 힘으로 국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적인 거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문화산업의 교류 확대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폴리텍대학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 검정 활성화와 산업 맞춤형 인재 공급, 전국 거점을 활용한 지역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파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스펙트럼 분석기 4기를 폴리텍대 캠퍼스에 기증했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책임 경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8월 2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